근대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만큼 세계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친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럽 국가들에도 큰 충격을 야기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앙시앙 레짐이라 불리던 구체제에서부터 입헌군주제, 공화제, 공포정치, 그리고 나폴레옹의 독재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정치체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89년부터 1800년대 초에 걸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후 200년간 세계적으로 등장할 대부분의 근대적 정치체제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가리켜 라보라토리움 데 모데아네, 즉 근대의 실험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1780년대 후반 프랑스는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거듭된 전쟁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는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전쟁에서도 이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전쟁 자금을 충당했던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돈을 빌려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패배로 인한 빚의 증가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흉년이 이어져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사하는 이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러한 잘못된 구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울펜트리시카이트, 즉 공론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카페나 살롱 또는 독서 클럽을 가리키는 이 공론장에서는 지식인들이 서로 계몽주의에 관한 서적을 돌려보며 새로운 정치 철학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순수하게 학문적 의미에서의 정치 철학만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공론장에서 각종 사회 현안을 전하는 신문을 서로 돌려가며 읽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른 많은 지식인들의 눈에 왕의 자의적인 통치가 비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과 지식인들로부터의 사회적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장관들은 일반 백성들 이외에도 귀족으로부터도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진 빚과 각종 사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들은 이를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루이 16세가 귀족들을 소집하여 조세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이들은 조세에 관한 사항은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신분이 참가한 산부회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혁명의 발발 과정에 대해 배울 때 그 시발점으로 등장하는 산부회는 성직자,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이라 불리는 나머지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신분으로 구성된 산부회에서는 각 신분별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신분별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성직자 신분, 귀족 신분, 그리고 제3신분의 대표들이 자신들끼리 모여 각각 표결을 한 이후 두 개의 신분 이상이 표결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직자와 귀족 신분은 인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귀족들은 산부회에서 쉽게 자신들의 생각, 즉 귀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관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세 개혁을 논의하고 싶거든 산부회를 개최하라는 귀족들의 요구에 루이 16세는 1789년 초 어쩔 수 없이 1614년 이후 무려 175년 만에 산부회를 처음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혁명은 역설적이게도 다름 아니라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산부회 소집을 주장한 결과 시작된 것입니다. 어쨌든 루이 16세가 산부의 소집을 명령하자 각 신분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총 1201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는데 성직자 신분의 대표가 303명, 귀족 신분의 대표가 291명, 그리고 제3신분의 대표가 6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구 구성을 보면 성직자 대표 303명은 약 10만 명의 성직자를, 291명의 귀족 대표는 약 40만 명의 귀족을, 그리고 나머지 610명의 제3신분 대표는 무려 약 1000만 명, 당시 프랑스 전 인구의 95%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팜플렛을 출판한 CES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치체제에서 그들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정치체제 안에서 무엇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족과 성직자와 대비되는 제3신분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과 다르게 제3신분을 대표하는 이들이 결코 농민과 같은 일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제3신분 대표의 대부분은 파리와 프랑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거나 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 혹은 지주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공론장에서 이미 당시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을 자신들끼리 수차례 토로한 이들이었기에 산부의 소집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소집된 산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에서 개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부회가 열렸을 무렵 이를 개최한 루이 16세,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귀족과 제3신분의 대표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려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부회를 소집했지만 귀족은 오히려 산부회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제3신분은 조세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제3신분의 대표들은 산부회가 시작되자마자 표결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의 방식에서는 성직자와 귀족만 연합하면 제3신분은 들러리 노릇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신분은 신분별 투표가 아니라 모든 대표들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방식을 선택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론 귀족들은 제3신분의 이러한 요구를 당연하게도 거부했습니다. 5월 초에 산부회가 소집된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표결 방식에 대한 논쟁 때문에 정작 조세개혁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할 정도로 이에 대한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거부하자 제3신분의 대표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산부회로부터 나와 스스로를 프랑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아셈블레 나시오날, 즉 국민의회라 칭한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의회의 대표로서 나머지 귀족들과 성직자 신분의 대표들에게 국민의회에 참가하라는 요구를 하게 됐지만 귀족과 성직자들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회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가 이들이 모이기로 한 것을 폐쇄해버리자 이들은 6월 20일 베르사유 궁전 인근의 테니스 코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헌법이 생길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는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프랑스 혁명 초기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성직자 신분의 대표들이 국민의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성직자들까지 국민의회에 참가하자 루이 16세와 귀족들도 일단은 국민의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회는 국민재헌의회로 스스로의 이름을 바꾸고 프랑스에 헌법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수도인 파리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리 시민들 역시 기존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에서 산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재헌의회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한편 왕과 귀족이 머지않아 국민재헌의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의심을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루이 16세가 고용한 용병 부대가 파리시로 진군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이는 루이 16세가 국민재헌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소문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7월 14일 파리시 안에 위치한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바스티유 감옥이 그동안 왕권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뿐만 아니라 곳곳의 무기고들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9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바스티유에 수감 중이었던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이후로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날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7월 14일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공격했을 당시 바스티유는 왕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당시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은 7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프랑스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바스티유 습격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국민의회로의 권력 이동이 국민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당대에도 그리고 후대에도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스티유 습격 사건은 그 원래의 목표였던 죄수들의 석방과 무기 탈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그런 실질적인 차원을 넘어 역사에 있어서 상징과 집단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파리 시민들이 무력으로 집단 행동을 하자 많은 프랑스 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많은 귀족들이 프랑스를 떠나 망명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미그레, 즉 망명 귀족이라 불리게 된 이들은 이후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외국에서 외국군을 지원하면서 반혁명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귀족들과 루이 16세가 위축될수록 시민들과 국민재헌의회로 힘이 옮겨갔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국민재헌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8월에 1년의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우선 구체제를 상징하는 봉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노제 그리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이 폐지되었고 교회가 거두던 11조까지 폐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신분 제한 역시 철폐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에 상관없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모두가 조세의 부담을 동등하게 져야 한다는 것도 발표됩니다. 봉건제로 표현되는 구체제의 잔재들을 모두 폐지한다고 선언한 후 국민재헌의회는 8월 26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합니다. 당시 프랑스 계몽주의와 미국 독립선언문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이 선언문에서 프랑스 대표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왕권 신수설에 대항해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는 오직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약할 수 있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언과 약속을 했지만 이들 모두 당장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한 헌법 역시 아직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이야기들이 3부의 소집 후 불과 3달의 기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은 프랑스인들이 그동안 경험한 세계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인들은 3달 남짓의 기간 동안 이미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는 앞으로 이들이 10여 년 동안 경험하게 될 것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789년 8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 이후 프랑스 대표들의 과제는 이 선언문에 나온 내용과 프랑스 혁명을 시작한 시민들의 요구를 현실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를 분야별로 31개의 작은 위원회로 나눈 이후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프랑스인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제도를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혁명의 시작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문, 잡지, 그리고 각종 정치 클럽에서는 의원들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789년까지 안 좋은 기후로 인한 흉작이 반복되면서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졌던 것에 반해 1790년부터는 날씨도 좋아지면서 혁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유한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의원들에게 처음 가장 당혹스럽게 다가왔던 것은 앙시앙 레짐, 즉 구체제 하에서 유지되어 온 지극히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적 다양성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오늘날의 국가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체제가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각 지역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왕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복잡성은 중앙, 즉 파리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집행하는 데 너무나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대표들은 1790년 프랑스 전국을 서로 같은 자격을 가진 83개의 단위로 나눴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틀 이내에 각 지역의 중앙관청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는 이후 선거를 하거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선거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일에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재산에 따라 참정권에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대표들은 시민들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전자에게만 온전한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3일치 이상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낼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40% 정도의 남성 시민들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 이후 의원들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직까지 혁명을 지켜보고 있던 루이 16세의 존재였습니다. 혁명이 시작되고 권리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루이 16세, 즉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제정할 임무를 맡은 의원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변호사 출신이었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중에는 혁명이 더 이상 급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그보다는 새로운 헌법에서 시민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그리고 왕 사이에 적당한 균형이 갖춰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혁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루이 16세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결국 왕이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타협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1791년 오랜 논의 끝에 새로운 헌법이 발표되었을 때 혁명의 양쪽 끝에 있는 왕과 급진적 시민들은 모두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루이 16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혁명 세력이 못마땅했고, 일부 시민들은 왕정이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재산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권리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선언되었지만, 시민들은 점차 부유한 이들을 따로 부르주아지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동료 시민들을 시트와행이라고 나눠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은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정치 클럽을 찾아 이곳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수많은 클럽들이 생겨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여론적으로도 더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혁명의 주역으로 많은 이들이 이름을 들어보게 될 데뭍랭, 마라, 당통,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인물들도 이러한 정치 클럽에서 이름을 날리게 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의원들이 원했던 것, 즉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혁명을 일단락하고 정세를 안정시킨다는 생각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791년 6월 20일, 루이 16세가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서 몰래 도망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이 16세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도주할 줄 알고 미리 자신의 발표문을 남겨놓고 갔는데, 거기에는 혁명이 초래한 무질서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루이 16세에 대해서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왕에 대한 불만은 물론 많았지만, 그렇다고 왕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사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산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지만 왕정을 폐지하지 않고 루이 16세에게 일정한 권력을 남겨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남겨놓은 채 이뤄진 루이 16세의 도주 시도는 왕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왕이 포로처럼 잡혀서 파리로 다시 강제로 돌아온 것은 이성적으로는 왕을 비판해도 평생을 왕정에서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왕의 권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왕의 권위마저 산산조각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여러 정치 클럽에서는 왕정의 종식과 공화정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는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그 사이 새로 선출된 의회에 의해서 왕이 입장하거나 말할 때 모자를 계속 쓰고 있거나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후에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잃기 전에 왕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권위부터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내적으로 긴장감이 심해지고 있을 때 외교적으로도 혁명으로 인한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혁명에 불만을 품고 망명을 떠난 성직자와 귀족들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프랑스와의 전쟁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고, 실제로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이 자국 내로 넘어올 것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은 프랑스에게 경고를 하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프랑스 내에서도 앞서 말한 정치 클럽들에서 급진적인 이들에 의해 오히려 선제적인 전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위해 전쟁에 임하게 될 프랑스의 시민들이 돈을 받고 고용된 외국의 군대를 상대로 동기부여의 차이로 인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 승리 자체가 혁명의 강화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안 루이 16세도 겉으로는 전쟁을 지지했는데, 이는 사실 루이 16세가 속으로는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는 것이 혁명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국과의 전투가 시작되자 당연하게도 루이 16세의 이러한 속내는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 루이 16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1792년 7월 11일, 당시 의회는 급박해지는 전쟁과 급진적인 여론의 요구에 라파트리 에땅 당슈에, 즉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구호와 함께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이 루이 16세의 퇴위를 주장했고, 프랑스 각지에서는 내외적 혼란으로 인한 각종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권력이 사실상 파리의 시민들이 만든 결사체에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라를 비롯한 288명이 참여한 혁명위원회는 자신들이 혁명의 진정한 정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무력화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새로 치러진 선거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정식으로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빠르게 의회 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급진파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여겨졌던 1791년의 헌법을 1793년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헌법은 1791년 헌법에서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선거권을 더 확대하고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정작 외국과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쟁 이후로 그 실행이 유보되었고 이후에는 정세가 또다시 급변하면서 폐기되는 비운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48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1870년 나폴레옹 3세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참고가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한편 루이 16세는 점점 심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결국 1792년 9월 21일 퇴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망명한 귀족들과 밀통한 것이 발각되면서 점점 많은 이들은 루이 16세가 국가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에 대한 태도에서 혁명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루이 16세의 처형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루이 도아 모히 parce qu'il faut que la patrie vive. 조국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루이는 죽어야만 한다 라는 로베스피에르의 역사에 남은 말은 로베스피에르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말에 반대했던 이들은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자코뱅 정치클럽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1793년 1월 열린 사실상의 재판에서 루이 16세는 자유에 대한 음모를 꾸민 죄로 718명의 의원 중 673명의 동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721명의 참석 의원 중 387명이 찬성을, 33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는 루이 16세의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폭넓은 찬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사형시키는 것에는 거부감도 컸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즉시 집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361대 360, 말 그대로 한 표 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표결이 이뤄지고 이틀 후인 1월 21일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오늘날 여행객들이 파리를 여행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장소 중 하나인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를 내려가다 보면 그 끝에 나오는 콩코르드 광장이 루이 16세의 사형을 집행한 장소입니다. 이제 왕까지 처형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결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을 처형하는 결정은 동시에 내외적으로 혁명에 대한 반감 역시 극단적으로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귀족과 성직자는 더 많아졌고 혁명에 반한 죄로 왕까지 처형한 이상 이제 외국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793년 1월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루이 16세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가와 자유에 대한 음모를 꾸민 죄로 콩코르드 광장에서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던 인물을 처형한다는 것은 혁명을 지지하고 있던 이들로부터는 많은 환영을 받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혁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역시나 혁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상당수조차 왕까지 처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따라서 루이 16세를 처형한 것은 결과적으로 혁명을 지지하는 진영과 지지하지 않는 진영이 보다 분명하게 나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혁명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혁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할 여지가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혁명의 극단화는 프랑스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드러났습니다. 왕을 처형함으로써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국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집권하고 있던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왕까지 처형한 혁명의 물결이 자국 내로 퍼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하기 전에도 이미 오늘날의 독일 서쪽과 이탈리아 지역에서 전투들이 벌어졌지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루이 16세를 처형한 지 열흘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2월 1일 프랑스는 선제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전쟁에 뛰어든 것은 공식적으로는 자국에서 일어난 혁명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에서 구체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다른 민족들에게 자유를 필두로 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전쟁을 통해 프랑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의 영토 경계는 바다, 라인강, 그리고 알프스에 위치해 있다는 혁명의 지도자 당통의 말은 사실상 예전에 루이 14세가 목표로 했던 영토 확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전통적 왕조 체제가 붕괴하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가지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시발점으로 여기는데, 이미 그 시작부터 민족주의에는 자유의 확대와 타민족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양면적인 측면이 내재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럽 전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을 징집하고, 이를 위해 혁명 이후 새로 구성된 93개의 행정단위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그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집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징집에 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대보다 적었고, 지역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서쪽에 위치한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혁명과 징집에 대한 반발이 특히 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반발과 그 진압 과정은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반혁명이 왜 하필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연구들의 결과 이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이 산부의 소집, 그러니까 혁명 초기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혁명을 환영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애초 예상과 다르게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혁명의 과실 또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혁명의 결과 지역에 새로 생긴 관직들을 독점했고, 교회의 특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교회의 재산 역시 이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혁명의 반감을 가진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반혁명의 구호를 외쳤을 때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족과 성직자에 맞서 제3신분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었지만, 혁명의 과실을 다시 제3신분 중에서 극히 일부였던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독점하면서 나머지 대다수의 제3신분 농민들이 오히려 귀족과 성직자에 다시 합류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방대에서 가장 극렬하게 혁명에 대한 반감이 분출되었지만, 리옹, 툴루즈, 포르도, 그리고 마르세유와 같은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농촌에서 이렇게 혁명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을 때, 파리에서는 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롱드라 불리는 중도파에 가까운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쟁과 준내전을 겪으며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혁명이 시작된 이후 3년 가까이 풍년이 들었다가 1793년 다시 흉년이 들면서 주식인 빵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당시 프랑스의 화폐 가치가 50% 가까이 하락한 것은 큰 경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제 위기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돌기 시작했고, 빵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도파에 가까운 지롱들이 투기꾼들과 결탁하여 이를 막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라와 같은 급진파는 가격 인상이 곧 혁명과 공공선에 대한 배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로베스피에르는 의회의 권력을 임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 가장 뛰어났던 연설가로 평가받는 로베스피에르는 인민 자체가 모이게 되면 대의제는 무력화된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여기에는 의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던 지롱들의 힘을 빼앗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공포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로베스피에르이지만, 사실 로베스피에르는 학창시절 최우수상을 반복적으로 받은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가장 뛰어났던 학생이었던 관계로 루이 16세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환영 연설을 하도록 선택되기도 했는데, 후에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의 사형을 밀어붙일 것을 생각해본다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때문에 혁명 초기까지만 해도 로베스피에르는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등 유화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도주 사건 이후 혁명 이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왕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중도파인 지롱드들과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는 쌍킬로트라 불리는 파리 시민들, 그리고 위에서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중도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도파들은 시민들에 의한 빵집 공격이 일어나자 이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하며 시민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4월에는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의회를 공격하고 곡물 가격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지롱드가 다수를 차지한 의회의 권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로베스피에르가 주도권을 가진 의회 내의 공안위원회가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도인 파리에서는 로베스피에르를 필두로 대체로 파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지방에서 혁명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수도와 지방 그리고 프랑스와 외국 사이의 혁명에 대한 입장 차이가 더욱 극단화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맡은 로베스피에르가 택한 길이 바로 기요틴, 즉 단두대로 상징되는 공포정치였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을 위해 본격적인 징병제를 실시하고 남은 남성은 무기를, 여성은 군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에 지지부진했었던 각종 토지개혁을 밀어붙여 개별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훨씬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으로 도주한 귀족이나 성직자가 남기고 간 토지를 몰수하고 그에 딸린 본거적 권리들을 가차없이 폐지한 후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배한 것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토지 제도가 근대화되는 것에도 큰 역할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공포 정치가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해 혁명 그 자체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혁명에 대한 불신만 키웠는지 혹은 로베스피에르가 없었다면 이전까지 이뤄졌던 프랑스 혁명의 성과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것인지의 문제는 로베스피에르 이후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포 정치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었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쌍킬로트들이 요구한 대로 상품을 사재기하거나 모아놓고 팔지 않는 상인들에게 단두대에서의 사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에 귀족이었던 이들이 가졌던 모든 관직이 몰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킬로트들은 축적할 수 있는 재산 그 자체의 상한제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를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쌍킬로트 6,000명으로 구성된 혁명군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상인들과 고리 대금업자에 대한 가격 통제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게다가 혁명의 적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이는 그 기준이 매우 막연했습니다. 이제 이전에 귀족과 성직자였던 이들, 그리고 제30문중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했던 이들이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분명한 절차 없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793년에는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지만 이 헌법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대신 공식적으로 혁명정부가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프랑스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로베스피에르가 최고 권력을 쥐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말한 대로 혁명의 적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바꾸거나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양자택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윤리적 그리고 물리적 힘을 혁명이라는 민족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집중시키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되었고 혁명의 목표는 선한 시민을 보호하고 민족의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이러한 조치들은 일견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793년 말이 되면 집단적인 단두대 처형이 일어난 끝에 리옹과 툴루즈, 방대에서의 반혁명은 진압되었고 외국과의 전투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공포 정치를 이어나갈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공포 정치의 대상이 이전에 있었던 반혁명파가 아니라 의회 내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공포 정치의 우려를 표했던 이들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로베스피에르와 비슷한 진영에 속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에베르, 데몰랭, 당통과 같은 이들이 위장한 지롱들하고 비난받으며 체포되고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공포정치는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추종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본인을 제외하고 의회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자신들조차 언제든 처형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794년 3월에 두 차례나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적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더욱 간소화된 절차로 처형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공포정치를 더욱더 극단화했지만 결국 7월 의회에 출석해서 연설을 하던 도중 반대파에 의해 미리 계획된 대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본인 역시 7월 28일 105명의 지지자와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되면서 전국적으로 17,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던 공포정치는 끝이 났습니다. 공포정치의 초기까지만 해도 귀족과 성직자들이 주로 처형되었지만 공포정치가 진행되면서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 희생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힌 바에 따르면 단두대에서 처형된 이들 중 귀족이 8%, 성직자가 7%, 부르주아지가 14%, 수공업자가 31%, 농민이 28% 정도였습니다. 삼부회가 소집되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지 5년 남짓의 시간이 지나 이제 공포정치가 끝나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찾아왔습니다. 1789년 루이 16세의 삼부회 소집으로 예기치 않게 시작된 프랑스 혁명. 이 시기를 살았던 동시대인들은 몇 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전복되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일명 구체제가 몰락하고 이전에는 아무 힘도 없던 제3신분에 의해 헌법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고 강력했던 성직자와 귀족들의 특권들이 폐지되고 왕이 외국으로의 도주를 꾀했다가 사형을 받고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일들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은 국적을 초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목격한 혁명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대표적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이면서 정치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미 60살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초기까지만 해도 버크는 프랑스에서 선부회가 소집된 이후 각종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으로 발전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부회가 소집되고 몇 달이 지난 1789년 10월, 파리의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해서 루이 16세에게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한 사건 이후 버크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국왕의 거주 공간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옮겨졌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던 베르사유에서 시민들이 살고 있는 파리로 국왕의 거처가 옮겨갔다는 점은 60살의 버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목격하면서 버크는 이후 근대 보수주의의 경전 중 하나로 꼽히게 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서 충격을 받은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프랑스 혁명은 다름 아닌 프랑스 왕과 왕비의 비극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왜 루이 16세에게 파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는지는 버크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국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장려한 궁전의 성역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 버크에게는 시민들의 요구보다 중요했고 파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버크에게는 시민들 혹은 민중들이 결코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에게는 모든 인간이 같은 권리를 가진 추상적 존재였다면 영국의 왕정에서 평생을 살아온 버크에게 인간이란 신분과 직업에 따라 엄연하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족도 아닌 거리의 시민들에게 왕이 자신의 사는 곳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사건을 접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버크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버크의 세계관을 누구보다도 비판적으로 바라본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토머스 페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의 상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페인은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이후 이에 분개하여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인권이란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페인에게 있어서 버크의 문제점은 시민들이 왜 왕에게 파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 제3신분들이 발표한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들과 인권선언을 루이 16세가 제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루이 16세의 애매한 태도가 시민들로 하여금 왕이 반혁명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크와 페인은 이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버크가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수모에 초점을 맞췄다면 페인은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루이 16세로 하여금 파리로 돌아오게끔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혁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왕이 강제적으로 파리로 돌아온 사건이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다루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면 제3신분에 의해 주도된 프랑스 국민의회가 종교에 대해 취하게 된 정책들은 버크에게 혁명이 얼마만큼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강렬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 많은 이들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이때까지만 해도 버크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버크에게는 국가 자체가 우리 본성이 우리 덕성에 의해 완성되도록 신이 마련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국가 자체가 본래적으로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는 상상될 수 없고, 따라서 종교가 문명사회의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는 심지어 국교 제도조차 비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그러한 제도를 갖지 않는 쪽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버크에게 프랑스 혁명가들의 종교 정책은 말 그대로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혁명가들은 성직자의 직책을 선거에 따라 뽑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는데, 버크에게 이는 성직자의 전통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계몽주의적 가치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크에게 종교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했을 때 혁명가들의 이러한 생각은 국가 자체의 근본을 뒤흔들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다 깊은 영향을 남긴 것은 국민의회에 일어난 교회 개혁, 그 중에서도 교회 재산의 몰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버크의 종교관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근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 몰수를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버크는 근대적 보수주의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회 교회 재산 몰수는 신성한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 버크의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회는 이전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버크는 개인의 재산은 국가 채권자의 담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아 국민의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즉, 교회는 정부의 빚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혁명가들이 일방적으로 교회의 사유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버크를 단순한 반동적 성직자와 귀족들로부터 구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크는 계몽주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가들을 경멸했지만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한 근대적 소유권 개념은 철저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크의 이러한 종교관이 페인과 같이 혁명을 옹호했던 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페인은 버크가 교회를 국가에 관련시킴으로써 법에 의해 수립된 교회라고 불리는 일종의 잡종동물을 만들어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즉, 페인과 혁명가들에게는 종교란 본래적으로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재판과 마녀사냥과 같이 역사적으로 발생한 종교적 박해들 역시 종교가 국가와 결합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의 종교가 이런 잘못된 교회의 대표적인 표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법에 의해 수립된 교회 혹은 국교에 맞서 보편적인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종교를 스스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이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버크의 주장에 맞서 페인은 혁명 이전의 경우 고위성직자는 막대한 수입을 얻은 반면 중하급 성직자는 매우 빈곤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에는 반대로 고위성직자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중하급 성직자의 수입이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중하급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모든 압제받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에 혁명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즉, 버크가 혁명의 과정에서 일어난 교회의 재산권 침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페인에게는 혁명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조차 평등의 가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왕과 종교의 문제에 이어 혁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 중 하나는 프랑스 혁명가들이 주장한 인권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따르는 권리 그 자체로서 자연권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 자연권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비롯되었습니다. 즉, 자연권은 국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었고, 국가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안전과 자연권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인간들이 일종의 계약을 맺어 탄생한 것이 국가였는데, 따라서 국가가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혁명과 같이 시민들이 국가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인간끼리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수립된 이유를 배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버크가 보기에 혁명가들, 그리고 더 넓게 잡아 계몽주의자들의 이런 사회 계약론은 그야말로 경험적인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버크에게는 계몽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말하는 계약에 의해 수립된 국가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가정한 국가를 실제 세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시간 내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 버크에게는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버크가 보기에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의 시간 동안 성립된 국가의 제도는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 자체를 뒤집어 엎고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형성된 국가의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의 점진적인 수정과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국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인 반면에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이성을 동원해 만들어낸 국가는 그 누구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혁명가들이 이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만들어낸 국가의 불안정성, 버크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이 야기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두대로 상징되는 공포정치를 펼친 끝에 자신 역시 반대파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공포정치가 이뤄지는 동안 의회의 권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기에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한 반대파와 공포정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정치인들의 1차적 과제는 다시 의회의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코뱅의 정치클럽들이 강제적으로 폐지되었고 그동안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탄압받았던 지롱도들이 다시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파리의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그 대가로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제의 원리가 많이 손상되었기에 권력을 다시 손에 잡은 보수파는 1795년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싹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 헌법에서는 국회가 각각 250명의 대표와 500명의 대표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었는데 전자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살이 넘어야 했고 결혼을 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후자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최소한 30살이 넘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공포정치를 경험한 보수파는 나이 제한과 결혼 여부를 통해 과격한 이들을 미리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나이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의회의 대표들은 매년 이뤄지는 선거를 통해서 정원의 3분의 1만큼 순차적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를 통해 의회 내에서의 급격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행정부조차 한 명의 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총재가 공동으로 운영할 만큼 공포정치를 끝낸 보수파는 권력의 분산에 극도로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정권의 제한이 심한 상태에서 선출된 의회의 대표들과 총재들이었기에 공포정치 이후의 의회와 행정부는 프랑스 시민들에 의해 극도로 불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정부가 공격받았다는 것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이후 자코뱅 정치클럽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모이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795년에만 4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 의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식량 가격 통제로 상징되는 로베스피에르 시기의 경제정책과 1793년의 헌법을 재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무력을 동원한 끝에야 이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정치클럽들은 계속 모임을 이어나갔고 1796년에는 그라쿠스 바베프라는 인물이 당시 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베프는 팡테옹에서 비밀 모임을 조직했고 독재적 권력을 가진 임시혁명 정부를 수립하여 평등의 가치에 중점을 둔 각종 사회정책을 펼치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때문에 바베프는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존재했던 최초의 사회주의자로 각종 역사책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곧 정부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는 3달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혈 사태는 우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젊은 부르주아지가 주축이 된 이들은 공개적으로 사냥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과 상반되는 정치적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린치를 감행했습니다. 특히 공포정치 이후 권력을 잡은 이들이 우파에 의해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기에 이들은 반대 진영에 비해 비교적 거리낌 없이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초기에 이들에게 관대한 입장을 취한 것은 곧 정부에게조차 큰 골칫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구체제, 즉 왕정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왕정 복고론자들이 활개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795년 10월에는 이들에 의해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이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만큼의 지지를 시민들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시도를 벌였던 이들에 대해 가차없이 대포를 발포하게 함으로써 진압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이 바로 아직 젊은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평생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인물이었습니다. 1769년에 변방의 섬이었던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1779년 비교적 어린 나이에 프랑스 본토의 군사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수학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덕에 군사학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정작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별다른 임무를 맡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코르시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제3신분에 의해 프랑스 전국이 83개의 동등한 행정 단위로 나눠지자 코르시카는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전국에 적용되는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코르시카에서는 몇 개의 가문이 관습적으로 주요 자리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코르시카에도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코르시카의 주요 정치 관직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가문은 우여곡절 끝에 경쟁자들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고 이때 실망한 나폴레옹은 고향을 떠나 프랑스 본토로 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1792년 5월 파리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재입대 신청을 한 끝에 나폴레옹은 장교로 다시 프랑스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혁명의 발발 이후 귀족 출신의 장교들이 대거 외국으로 망명을 떠났기에 겉으로는 혁명을 지지했던 나폴레옹에게는 공석이 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본국에서 혁명에 대한 지지 여부로 준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이미 1793년부터 반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엄밀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던 반군에 비해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것을 입증하기로도 하듯이 지형을 정확히 감안한 정교한 포격을 함으로써 24살에 이미 장군이 되는 등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1795년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좌파와 우파 모두로부터 정부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도인 파리의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사령관 자리에까지 오를 정도로 나폴레옹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수혜를 똑똑히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총재정부가 반군의 진압을 위해 나폴레옹에게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나폴레옹은 적어도 겉으로는 총재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총재정부가 어느 쪽으로부터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총재정부와 조금씩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파리에서의 임무 역시 무사히 완료한 나폴레옹은 1796년 3월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에게 이탈리아는 부차적인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틀에서의 전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독자적으로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의 규모를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키웠습니다. 여기에는 서쪽의 사르디냐 왕국에서부터 동쪽의 베네치아 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북이탈리아 지역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나폴레옹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제3신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르주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기를 원했으나 역시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귀족에 의해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구심점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1796년 초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수적으로는 자신보다 훨씬 우세한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이탈리아에서의 이 전쟁 결과 프랑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 내에서의 정국이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이처럼 압도적인 인기를 얻은 나폴레옹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총재정부와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탈리아와 휴전조약을 맺음으로써 스스로도 자기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서 총재정부는 북이탈리아 지역을 오스트리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라인강 지역을 얻어내는 대신 양보해줄 대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폴레옹은 이런 총재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북이탈리아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화국 정부를 세울 정도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에 의해 북이탈리아 지역에 대한 큰 약탈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를 통해 나폴레옹 개인의 부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국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절대적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총재 정부는 나폴레옹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인기 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지시가 내려올 경우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역으로 총재 정부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총재 정부의 인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총재 정부가 자신을 사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행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1798년 총재 정부에게 이집트 원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이집트 원정을 통해 개인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려고 했고, 총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인기가 폭발하던 나폴레옹을 정치의 중앙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원정 자체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나폴레옹은 1799년 파리로 돌아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여전히 대중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총재 정부의 인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11월 9일 혁명 달력으로는 브리메르 18일에 당시 총재 중 한 명이었던 시에스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10년 임기의 제1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꼭 10년, 30살에 불과한 나폴레옹이 전 프랑스의 권력을 장악한 순간이었습니다.